자, 오늘은 형법 연습 마지막 수업으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를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국가적 법익에 관련된 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위에 관한 죄, 그다음에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로 나눠지는데 국가의 존립과 안위에 관련된 죄는 크게 우리가 뭐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다 비워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를 봐야 되는데 국가의 기능에 관련된 죄와 국가의 기능과 관련된 죄를 보면은 일반적인 권력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 그다음에 이 국가의 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일반적인 권력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죄, 그다음에 공무 방해에 관련된 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거는 도주와 범인 은닉, 그다음에 증거인멸, 위증, 무고의 죄와 관련된 것들이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 일반 권력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죄는 직무유기죄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직무유기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뇌물죄와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관련된 것들을 주로 살펴보면 되고 공무방해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논점이 정해져 있어요. 공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이따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공무방해죄 행위태양은 폭행, 협박, 위계다라고 하는 것과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돼 가지고 특수공무방해치 사상죄가 있는데 특수공무방해치상죄 같은 경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다른 범죄와의 죄수 문제 뭐 그런 정도들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죄가 밑에 나오지만은 밑에 도표로 나오지만 도표에 보면은 도표 보면 크게 보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자는 세 개로 나누는데 세 개로 나눌 때 직무 위배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느냐 여부.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 다 이 뇌물죄의 체계적 해석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있는데 이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우리가 이건 필요적 공범이죠. 필요적 공범으로 우리가 총칙사항에서 배웠던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고 누설을 시킨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편면적 대항범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총칙상에서 배웠던 부분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무유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직무유기가 부자기범인데 자기범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뭐 그 정도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뇌물죄와 관련돼 가지고 뇌물죄 체계도를 밑에 따로 그려놨습니다. 밑에 따로 그려놨는데 뇌물죄의 기본적 구성 요건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뇌물을 준 사람, 즉 뇌물을 받은 사람, 공무원에 관련된 범죄고 이쪽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뇌물을 전달한 사람, 증례자의 죄책이다. 요 크게 나누면은 요 두 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쪽은 뭐다? 이쪽은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쪽은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보면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공무원이 뇌물로 받은 금액이 3천만 원 넘으면 즉 3천만 원에 관련된 뇌물을 받게 되면은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데 그거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뇌물죄는 미수라든가 그 뭐 예비 규정이 없죠. 대부분 다 거의 모든 범죄 유형이 행위태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 구성 요건이 단순 수뢰죄예요. 공무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으면 우리가 단순 수뢰죄로 처벌합니다. 이게 129조 1항인데 이 단순 수뢰죄에 대해서 사전 수뢰죄라고 하는 것들을 불법을 감경 구성 요건으로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129조 2항에 의하면 사전 수뢰죄가 있는데 사전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될 자가 뇌물을 미리 받고 나중에 공무원이 된 때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수뢰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공무원이나 중개인이 된 때라고 하는 것이 처벌 조건에 해당한다. 그건 범죄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특가법의 적용 대상은 우리가 특가법 자체는 129조, 그다음에 130조, 자, 그다음에 132조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빠져 있는 게 이 131조에 관련된 형태, 특히 수뢰후 부정처사라든가 부정처사 후 부정처사
후 수뢰죄라고 하는 이 131조 1항에 나와 있는 범죄들이 얘네들이 특가법에 적용 대상일 것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수뢰 후 부정처사죄하고 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뭐다? 이 수뢰 후 부정처사, 돈을 받은 다음에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한 다음에 돈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31조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나 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거다? 이 밑에 나오는 단순 수뢰죄, 단순 수뢰죄를 당연히 기본적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므로 이걸 전제로 삼고 있는 불법이 가중된 유형인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부정처사 후 수뢰죄도 당연히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 129조와 그다음에 130조, 그다음에 132조, 그다음에 131조 중에 1항과 2항이 적용 대상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사후 수뢰죄는 뭐냐? 사후 수뢰죄가 된다가 이거는 129조의 1항 얘를 전제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다? 얘는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증례죄 관련돼 가지고는 133조 1항에 뇌물공여죄라고 하죠. 단순 증례죄를 뇌물공여죄라고 하는데 이 뇌물공여죄는 133조 1항에서 처벌을 하는데 뇌물을 주기로 뭐 요구, 약속 뭐 쭉 한 경우 다 처벌을 해요. 근데 이제 133조 2항은 이거는 뭐냐? 133조 2항은 증례물 전달죄라는데 실제로 보면 이 133조 2항은 전단과 후단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전단은 이 단순 증례죄는 증례자가 수뢰자한테 돈을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뇌물교부죄고 뇌물공여죄고 이 증례물 전달죄라서 133조 2항 전달은 뭐냐? 이거는 직접 전달이 아니라 이건 뭐요? 이 133조 2항은 얘는 간접 전달입니다. 간접 전달로서 자 자기가 제3자한테 뇌물을 전달해 달라라고 하고 교부를 하면 교부한 사람은 제3자 뇌물 교부죄로 처벌받아요. 자, 그다음에 뇌물로 공여할 돈이랑 물품이란 걸 알고 그걸 받은 경우 그 경우에 제3자 뇌물취득죄로 처벌합니다. 자, 또 여기서 관련된 게 제3자 뇌물취득죄로 처벌된다면은 실제로 이 돈을 이 돈이 뇌물이라는 걸 알고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실제로 공무원한테 전달했냐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지금 이 범죄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만 좀 정리를 해두면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뭐 관련된 뒤에 내용들도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변호사 시험 올해 이제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자, 갑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법경찰관 병의 수사를 받던 중 을도 입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병에게 을을 입건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평소 병과 친분이 있던 정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면서 병에게 4천만 원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즉 갑이 누구한테 전달했냐? 이 병한테 전달한 거죠. 병에게 4천만 원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병이 4천만 원을 받자 1천만 원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1천만 원은 지가 먹고 관련돼 가지고 그 수사관인 을에게 3천만 원만 전달한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관련돼 가지고 이 갑을병의 죄책이 어떻게 되겠냐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갑은 뇌물을 갖다가 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얘는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는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얘가 4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3천만 원만 공무원한테 전달되고 1천만 원은 얘가 먹어버린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는 데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들은 얘가 4천만 원을 다 전달했기 때문에 4천만 원 전체에 대한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 얘한테 간접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실무에서 보니까 검찰 실무에서 이제는 얘가 4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이 직접 전달된 거기 때문에 3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는 뭐다? 3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는 갑이 얘한테 직접 전달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다? 1천만 원은 갑이 병한테
을한테 전달해 주라고 돈인데 얘가 먹어버린 것뿐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것처럼 갑의 대책 그래가지고 뇌물 공여죄 해가지고 133조 1항 단순히 직접적으로 전달한 133조 1항을 적용해가지고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얘가 병이 먹어버린 1,000만 원보다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병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나 이게 뭐야? 아 미안합니다. 이게 바뀌었죠? 이게 바뀌었네 지금. 내가 글을 잘못 읽어요. 그리고 평소 병과 친분이 있던 정에게 정에게 하고 이 병이 공무원이죠 지금. 병이 공무원인데 병에게 전달할 거 해가지고 자 이 갑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1,000만 원은 병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나 정에게 교부됨으로써 제3자 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번 연도의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갑의 대책은 얘는 6점이에요. 6점이고 이게 3점, 이게 3점이죠.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전달했는데 실제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제3자 뇌물교부죄로 전체 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뭐 3점 정도나 4점 정도 배점을 줬다. 그러니까 6점 작년에 검찰 실무를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일반 학생들은 그렇게 표시하지 못했지만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진 않도록 채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점수가 배점돼 있을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병이 어떻게 했냐? 정은 갑으로부터 병에게 전달한 4천만 원, 남은 3천만 원을 병에게 교부했어요. 그다음에 돈을 전달받은 병은 어떻게 해요? 을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자, 얘는 단순 수뢰죄가 성립해요. 수뢰죄가 성립하는데 그 다음에 얘가 돈을 받은 다음에 부정처사행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뢰 후 병 같은 경우는 부정처사가 수뢰 후 부정처사가 성립한다. 근데 얘가 받은 금액이 얼마야?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병의 대책을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병의 대책 관련돼 가지고 이거 지우고 나서 다시 밑으로 좀 내려보면 병의 대책 관련돼 수뢰 후 부정처 병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얘는 배점이 이 정도죠. 근데 이제 수뢰 후 부정처사죄 관련돼 가지고는 이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몇 점이냐 관련돼 이거밖에 안 돼요. 결국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라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 성립한다.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뇌물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수뢰 후 부정처사죄 성립한다. 요 의미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4점이라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럼 얘가 수뢰 후 부정처사죄 관련돼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131조 1항 여기 보면 131조 수뢰 후 부정처사죄도 포함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받았던 것처럼 포함된다. 그래서 이게 4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8점 정도의 배점이 일반적으로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131조 1항 2항은 129조 1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저도 이 문제 보고 처음에 문제 보고 이건 생각도 못했죠.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특가법에 보면 특수직무유기죄라는 게 있답니다. 특수직무유기죄가 있고 또는 형법상에 직무유기죄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직무유기죄도 성립하는 거 아니냐 관련돼 가지고 직무유기죄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좀 범죄 수사에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럼 이 특수 직무유기가 성립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수뢰 후 부정처사가 성립함으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극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작위 범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돼 가지고 얘가 성립함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입장인데 자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채점 기준이 자기들도 없다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얘는 배점이 2점이었는데 이 2점을 받은 학생 내가 볼 때 거의 없다고 판단돼요. 물론 채점자들한테 물어봐도 뭐 이것이 거의 없었다. 직무 관련돼 가지고. 근데 이제 이 특수 직무유기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수라고 하는 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라고 판단하는데 특가법상에 있는 특수 직무유기죄의 특수는 이 특정한 수사 업무, 그러니까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유기한 경우에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요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 부분은 뭐 크게 거의 사람들이 못 쓰는 답안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파악하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정해대책 관련돼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정해대책 관련돼 가지고 얘가 기본적으로 정대책은 자 133조 2항 후단에 의해서 제3자 뇌물취득자가 성립합니다. 뇌물의 공헌단 정하면서 교부 제3자 뇌물취득자가 성립한다. 자, 여기서 제3자 뇌물취득자가 성립할 때 금액은 얼마예요? 이건 1,000만 원이에요. 왜냐면 3,000만 원은 아까 봤지만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정이 먹어버린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제3자 뇌물취득자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관련돼 가지고 이제 133조 1항을 제3자 뇌물교부죄, 133조 2항을 제3자 뇌물취득죄라고 일반적으로 뭐 공소장에 기재하는 죄명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도록이면 적으세요. 그냥 제3자 뇌물취득죄라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3자 뇌물취득죄라고 안 하고 다른 학문적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기왕 시험에 보면 시험 채점 기준을 올해는 채점 기준에 보니까 좀 심각하게 좀 오버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3자 뇌물취득죄라고 쓰지 않으면 못한다? 이 배점이 4점이에요. 이게 4점이고 관련돼 가지고 이게 5점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건데 제3자 뇌물취득죄라고 정확하게 죄명을 안 쓰면 이 점수를 다 주지 말라 그래요. 채점을 하는 이 채점 기준표를 만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웃기고 있는데 아니 공소장에 기재하는 건 검사의 일방적 주장인데 검사의 일방적 주장을 답안지에다 안 쓰면 채점을 점수를 주지 말라.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뇌물공여죄다, 제3자 뇌물공여죄다 성립하더라도 쓰더라도 크게 뭐 감점 없었는데 자꾸 채점 기준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죄명표에 따라 가지고 쓰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133조 2항 133조 2항 전단은 제3자 뇌물교부, 후단은 제3자 뇌물취득죄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번에 처음 시험 문제 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원인 급여와 횡령죄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불법 원인 급여 횡령죄 같은 경우는 반환 청구 불법 원인 급여물에 대해서는 불법 원인 급여를 한 사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물을 받은 사람한테 소유권이 기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물건을 처분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처음으로 이제 본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학설대로는 뭐 소극설, 적극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극설의 입장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두면 됩니다. 물론 이것과 비교해야 될 게 불법 원인급여와 사기죄 문제도 나오지만은 불법 원인급여와 사기죄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죠. 자, 반환 청구권이 없는 것과 기망해가지고 처분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부분까지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시험 문제는 이 뇌물죄 관련돼 가지고 온갖 쟁점들이 다 망라돼서 들어왔던 문제다. 그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고 19년도에 8회 변호사 시험에 증례물 전달죄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 제3자 뇌물취득죄 증례물 전달죄보다 제3자 뇌물취득죄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적인 거였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였고 이건 이미 한번 봤던 건데 갑이 을에게 채무를 독촉하면서 자, 너 몰래 A의 집에 들어가 자,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도자기를 훔쳐 이를 팔아서 나에게 변제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어떤 범죄를 교사한 거예요. 자, 무슨 범죄를 교사했냐? 주거 침입을 교사하고 그다음에 절도로 교사하고 그다음에 훔친 물건을 절취한 물건을 팔아가지고 나한테 변제하라. 사기를 교사한 거죠. 자, 이를 승낙한 을은 어떻게 했냐? 혼자 범행을 한 것이 두려운 나머지 갑에게는 알리지 않고 친구 병과 함께 A의 도자기 훔치기로 공모해요. 그러니까 결국 을은 얘가 갑이 특수절도, 일반 절도로 교사하는데 특수절도를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관련된 범행이 발각할 것이 두려웠던 갑은 어떻게 했냐? 갑은 그 다음날 을에게 전화하여 범행 단념을 권유했으나 을은 갑의 잔을 단호히 거절했다. 이 부분에 이제 문제되는 게 바로 공범관계 이탈인데 이 케이스는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겠죠. 얘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18년 6월 20일 10시경 병과 함께 A의 집에 도착. 병은 A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자, 병은 A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곧바로 을은 A의 집에 들어가 A의 도자기를 훔친 후 병과 함께 도주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합동범, 현장성이 인정된 합동범이기 때문에 얘네는 특수절도가 될 것이고, 근데 그 을은 B를 기망하여 도자기를 1억 원에 판매했습니다. 자, B를 기망하여 도자기 1억 원에 판매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기죄가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사기죄로 얻은 5천만 원을 은행에 별도의 계좌로 개설해 예금에 두었다가 며칠 후 그 전액을 수표로 인출했습니다. 자, 작물인 5천만 원을 은행에 별도의 계좌로 했다가 수표로 인출했다. 이건 대체 작물에 관련돼 가지고 대체 작물의 작물성 관련돼 가지고 현금을 은행에 넣었다가 빼거나 자기 수표를 은행에 넣었다 현금을 빼는 경우에는 대체 작물성 인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갑은 뭐다? 이런 행위를 교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사범에 대해서는 작물취득자가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갑에게는 이제 그 5천만 원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작물취득자가 성립할 거다. 이것이 이제 앞에 쭉 봤던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갑의 재책은 뭐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사건을 수사하던 사경은 을을 카페에서 적법하게 긴급 체포한 후 을이 자신이 쭉 뭐 컴퓨터를 다 영장 없이 했고, 뭐 이건 소송법적 쟁점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을의 배우자는 을과 상의 없이 전직 경찰관 정에게 이 돈을 경찰관 피에게 전달하여 남편의 일을 잘 무면하려고 3천만 원을 건네주었어요. 정은 그 돈을 전부 피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의 배우자가 얘한테 뇌물로 전달해달라고 3천만 원을 준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얘한테 3천만 원을 전체 전달했죠. 자, 기본적으로 그 전달했다. 한편 뭐 을의 체포 사실을 알아차린 병은 바로 형사처럼 6개월 동안 필리핀을 도피했다가 귀국했다는데, 여기서 정의 재책, 얘의 재책은 뭐냐? 얘의 재책은 133조 2항 후단의 제3자 뇌물취득자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정해지청만 물어보니까 을의 배우자는 제3자 뇌물교부죄가 성립할 거고, 이 P는 뭐가 되겠어요? 실제로 P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하겠죠. 자, 근데 얘는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하고, 기본적으로 얘가 3천만 원을 얘한테 전달했는지 여부는 이 범죄 성립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에 부분이 복잡한 거였고, 뇌물죄 관련돼 가지고 정한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봤으면 될 만한 문제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증례물 전달죄, 제3자 뇌물취득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뭐 관련돼 가지고 성립한다. 성립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이 정한테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금품을 수뢰함한테 전달한 행위는 별도의 뇌물공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의 3천만 원을 경찰관에게 전달한 행위는 별도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유죄. 그리고 이제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뭐다? 특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두면은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년도 한동안 또 안 제일 처음에 1회 시험에 나왔다가 최근 이제 9회 시험, 8회 시험, 8, 9, 10회 시험에 뇌물죄가 쭉 나왔었는데, 요 12년도 1회 변호사 시험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3자 뇌물취득죄하고 이제 단순 뇌물죄가 정리되는데, 이거는 좀 요 당시에 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했죠. 12년도 1회 변호사 시험 이문은 복잡했던 이유가 갑과 을의 행위가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뒤죽박죽돼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뭐 답안 작성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먼저 고소인 갑은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누군가를 을을 고소했죠. 서초경찰서에 피고인 을은 고소인에게 상해보험금을 타서 빌려줄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세고를 골절해 4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는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어요. 자, 이 고소의 내용, 이 고소의 내용이 허위이면 어떻게 해요? 허위인 경우는 뭐다? 이거는 무고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허위가 아니다. 뭐 일부 약간 과장이 있지만 허위가 아닌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일부 과장이 있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거다. 자, 이를 접수한 사경 P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사채업자, 그러니까 을이 사채업자였어요. 자, 을의 사채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 감명희의 전세계약서, 소비대차 계약서, 상해보험증권과 그다음에 을 소유의 비망록 회사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자, 압수한 자료를 검토하던 사경 P1은 을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냐고 묻자 이제 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을이 교통사고로 가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해보려 했는데 갑이 차마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포기했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험 사기를 치려고 그랬는데 청구해보려고 했는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결국 뭐예요? 보험 사기 관련돼 가지고 사기죄 관련된 보험 사기가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죠. 왜? 보험 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청구도 못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없어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갑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해갖고 갑이 승낙하여 상해를 입힌 거다. 자, 갑이 승낙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자, 그럼 상해죄에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왜? 피해자의 승낙이 유효하지 않죠. 여기서 피해자인 갑이 자기를 상해하라고 했지만 이거는 범죄 목적의 피해자의 승낙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형법 24조에 의한 피해자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담보로 받은 전세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전세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 대질 과정에서 갑은 전세 계약서의 보증금란에 기존에 2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고쳐 위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자백했어요. 자, 갑이 보증금란 기존에 2천만 원, 5천만 원으로 고쳐 위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사문서 위조로 보면 안 되겠죠. 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어떤 증명하는 어떤 사실을 갖다가 변경시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변조가 되고 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얘가 기본적으로 이 변조된 사문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역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근데 사문서 변조, 행사, 사기죄는 다 실경이겠죠. 자, 그리고 갑은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등굣길에 유기할 수 있다라는 등으로 협박한 통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테이프와 을이 보낸 핸드폰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20여 명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갑 관련된 을이 문제되는데 이 을은 어떻게 했어요? 을은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유기할 수 있다라는 등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자, 이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협박한 거기 때문에 공갈죄 성립이 문제되고 실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갈죄 미수가 해당한다. 그다음에 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녹음했다. 갑이 녹음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통비법 위반이냐? 그랬을 때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비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얘와 관련돼 가지고 뭐 문제되는 케이스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다 정리했어야 돼. 갑과를 나눠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피고는 을에게 소주라도 한잔 하자면서 경찰서 주변 식당으로 을을 데려가 비망록에 구청 직원 접대 부분을 지적하면서 접대를 한 구청 직원이 누구고 왜 접대를 한 것이냐 앞으로 내가 잘 챙기겠다는 등으로 설득을 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는 없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그냥 경찰서 주변 식당으로 불러내가지고 쭉 물어봤는데 진술 거부권 고지 안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그 다음 문제가 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생각하는 을은 어떻게 했냐? 을은 사실은 사건 브로커 병에게 3천만 원을 주어 구청 직원의 대부업에 대한 행정 단속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돈을 전달하게 되는데 돈을 주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뇌물죄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 을이 어떻게 했어요? 을은 병에게 3천만 원을 구청 직원한테 그 구청 직원에 대해 구청 직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다? 얘는 기본적으로 133조 2항 전단의 제3자 뇌물교부죄. 그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133조 2항 후단의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금액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만 우리 이제 뇌물죄 관련된 것들을 받아보면 되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냐? 이 병은 을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 정에게 전달했다. 직원이 정이었죠. 정에게
전달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 전달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는 얘네들의 범죄 죄책, 이 죄책 성립에 실제로 3천만 원 얘한테 전달했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까지는 전달한 거기 때문에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특가법 적용되지 않지만 얘가 3천만 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요것만 우리가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런 정도의 뇌물죄 관련된 요 정도였고, 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쭉 죄책을 보면은, 자 먼저 갑의 죄책까지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고, 아까 이제 저기 뭐 임대 계약서를 갖다가 변조한 거죠. 2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변경한 거.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변조사문서죄 행사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항상 실체적 경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문서죄가 나오면은 위조한 거나 변조한 죄하고 행사한 죄는 반드시 실경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변조된 계약서,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 성립한다. 그 관련된 각각의 다 사기죄, 사문서 변조, 동행사죄는 다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을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는 행위,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요? 이거는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보험 사기를 치려면 기본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데, 실행의 착수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 인정되므로 그렇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고죄 성립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도 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뭐 어긋나는 사실이 있지만 허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통비법 위반도 당사자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쭉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뢰대책 관련돼 가지고 보험 관련된 사기죄 없이 성립하지 않고, 상해죄 관련된 중요한 게 이거죠. 이미 앞에서 봤었지만은 피해자의 승낙도 기본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피해자의 승낙이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공갈죄, 공갈죄 관련돼 가지고 공갈죄 성립한다라는 거고, 이제 오늘 우리 뇌물죄 관련된 거는 병에게 3천만 원을 건네준 행위와 관련된 제3자 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뭐 전달하는 여부는 범죄 성립에 문제 없다.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 같은 경우는 특가법, 여기 보면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병석 위반죄 성립 여부를 논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여태까지 본 시험에 이 쟁점이 나온 건 없었어요, 거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증례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답안 작성하라 하기 때문에 얘는 3천만 원 이상일 때 해당해가지고 특가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출문제 중에서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본 시험에 나왔던 뇌물죄 관련된 것들은 거의 요 정도의 쟁점이고, 요 정도의 쟁점을 벗어나는 쟁점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3천만 원 이상이 넘어간다. 뇌물 금액이. 그러면 무조건 특가법에 적용 대상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뢰후 부정처사와 관련돼 가지고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했을 때도 특가법상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 의미로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 뭐 모의 시험에 올해 모의 시험에 나왔던 부분 하나 보면은, 모의 시험에 보면은 이제 올해 모의 시험에 수뢰후 부정처사죄하고 공갈죄 문제가 되는데, 자, 정은 시 건설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뭐 시에서 발주하는 축구장 신축공사의 발주 실무 담당자예요. 정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백에 5천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위 공사 중 일부를 수주해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자, 뇌물을 갖다 요구한 거죠. 자, 근데 이 갑이 위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자, 갑이 거절하자 정이 어떻게 했냐? 정은 직무집행의 의사로 갑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갑에게 앞으로 시 발주 공사는 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라. 내가 당신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겁을 주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관련돼 가지고 협박이죠.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랬더니 협박이기 때문에, 이 협박은 무슨 협박이냐? 이건 바로 공갈죄의
협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 공갈자가 성립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얘는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뇌물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자가 성립하는 거 이외에 그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로서 공갈행위를 했을 때 공갈자가 성립하는 거 관련돼 가지고 직무집행 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관사 절충사 입장의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한테는 뇌물죄하고 뇌물죄는 나중에 뇌물로 인해서 수뢰를 했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처사가 되는데 그것 관련돼 가지고 공갈죄 성립 여부도 같이 논해줘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겁을 먹은 갑. 겁을 먹은 갑은 현금이 없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정에게 전달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뇌물을 주기로 한 겁니다, 이제. 자, 저 갑의 첫 D가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갑은 D를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는 관련 대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자, 이 갑은 어떻게 했냐? 이 대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자신을 채무자 D를 물상보증인을 하여 D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5천만 원을 대출받아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뭐요? 5천만 원 대출받은 거는 이 죽은 사람의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만든 것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출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좀 그랬던 게 D가 갑이 첫 D가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근데 이제 뭐다? 갑은 D를 대리하여 인감증명 등 관련 대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D 명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행사가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사문서 위조하고 이제 뭐 행사자가 성립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문서 위조 행사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갑은 D를 대하여 인감증명서 등 그래가지고 인감증명서 신청 서류는 공문서죠. 인감증명서는 허위를 신청하면 바로 형사처벌 받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문서 위조 행사죄도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실제 채점 기준은 그게 없더라고. 그냥 사문서 위조로만 판단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은 어떻게 했냐? 갑은 정에게 5천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자, 뇌물로 전달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수뢰죄가 성립한다. 이 수뢰죄를 전제로 해가지고 공갈죄도 성립하는 거고. 근데 갑이 건네주면서 어떻게 했냐? 2019년도 우리 회사 공사 실적이 위 공사 발주 기준인 100억 원에 미달하는 80억 원인데 발주 기준과 관련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부정한 청탁을 한 겁니다. 그 후 어떻게 했냐? 그 후 정은 K건설의 2019년도 공사체 100억 원이라는 등의 내용이 시작된 계약서를 기한하여 자, 내용에 이게 허위죠.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기한해 가지고 시장의 결제를 받아 갑에게 교부했습니다. 자, 이거는 정은 기본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정보문 묻대죠. 이 시장이 절차 권자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는 데 가지고 정한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이를 갑에게 교부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성립하고 얘한테 교부한 건 뭐야? 얘한테 교부한 거, 갑에게 교부한 거 이거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수뢰 후에 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수뢰 후 부정처죄가 성립하죠. 근데 이제 5천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특가법에 정대성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채점 기준에 올해 채점 기준에 출제자도 잘못생각하게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니까 전체에 대해서 연결 효과에 의한 상경을 인정한다. 이렇게 채점 기준을 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요? 이 사람은 병한테 준 거, 정이 갑한테 그 허위 문서를 준 거를 행사로가 된다는데 실제로 이건 행사자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 효과에 의한 상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출제자도 실수했던 부분이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거 일모
뭐 육모의 이문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엉망이었고 일문도 좀 엉망이었다. 하지만 뭐 쟁점들은 주로 이 뇌물죄 관련된 쟁점이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관련돼 가지고 주로 문제됐던 케이스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사문서 위조물 행사죄라는 데 가지고 뭐 죽은 사람 명의에 사자 명의를 무용한 사무소에 성다 실체 경험이랑 뭐 사문서 위조죄 성립하고 위조 행사죄 성립하고 양죄는 실경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3점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게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도 성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다음에 아까 허위의 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으면 사기죄 성립한다. 그다음에 관련돼 갑 관련돼 가지고는 증례죄가 성립하죠. 돈을 갖다 전달을 했기 때문에 어 공갈의 피해자인 갑이 증례죄 여부가 된다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갈죄의 피해자는 하지만은 대가 관계에 있는 돈을 지불 때문에 증례죄도 성립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갑에 대해서 이 기본적으로 정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자기 상관을 속여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간접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이거 뭐야?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간접 점검에 공범이 가능하겠냐는 것이 또 하나의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점검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이 갑이 정과 공모를 해가지고 이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지만 실제 결적권자가 없어서 간접 정범이 성립하고 이 갑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공동 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긍정설과 부정설의 입장이 대립하지만 판례는 뭐다?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여기 보는 것처럼 그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228조 공정증서 문문 등 부실기재죄를 제외하고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간접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공무원이 아닌 자는. 근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즉 공무원이 아닌 자, 여기서 이제 갑이죠. 갑이 이 공무원, 즉 정과 공동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죄를 범한 때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의 공범으로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둬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해제척 관련돼 가지고는 자 정해제척 관련돼 가지고 공갈죄와 특가법 위반죄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서 공갈을 해가지고 뇌물을 받았을 때 이 뇌물죄가 성립하냐는 데 가지고는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공갈죄만 성립한다는 견해, 뭐 공갈죄와 수뢰죄의 상경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지금 우리 통설과 판례 입장이 뭐예요? 절충설 입장에서 직무집행 의사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면 정한테 직무집행 의사가 있으면 뇌물죄도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정 같은 경우는 직무집행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고 그 뇌물죄는 나중에 부정처사했기 때문에 수료 부정처사죄로 성립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공갈죄와 수료 부정처사죄 상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정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을 성립해. 여기까지는. 근데 행사죄가 긍정된다는데 이 행사죄가 긍정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문서죄 관련돼 가지고 문서죄는 뭐요? 허위 문서임을 허위 문서임을 아는 자에게 교부했다. 허위 문서임을 아는 자한테 교부하는 뭐요? 이거는 행사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서죄 관련된 비교해야 될 게 통화에 관련된 자하고 통화하고 유가증권에 관련된 자는 뭐요? 통화와 유가증권에 관련된 건 뭐다? 허위 문서임을 알고 있는 자한테 교부하더라도 이 사람이 유통시킬 것을 알았다면 뭐예요? 알았다면 이때는 행사죄가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객관식용으로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서죄에서는 허위 문서다라는 걸 알고 있다 주는 거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통화죄하고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허위의 유가증권, 허위의 통화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더라도 그 사람이 유통시킬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죄수 문제, 연결효과의 상관계 경합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19년도 모의시험 역시 뭐 공갈죄와 뇌물죄와 관련돼 가지고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다면 뇌물죄와 공갈죄가 동시에 성립하고 직무집행 의사가 없었다면 공갈죄만 성립한다. 동시에 성립한다는 건 상경이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갈죄와 뇌물죄가 같이 성립할 때 공갈의 피해자는 뭐냐? 뇌물죄가 성립하면 증례죄도 수뢰죄가 성립하면 증례죄도 같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요 판례들을 쭉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아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주로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뇌물죄 관련돼 가지고 역시 뭐 특가법상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만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16년도 마지막 문제도 뇌물 요구와 수뢰죄 관련돼 가지고 뇌물을 요구해 가지고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포괄해 가지고 수뢰죄 하나예요.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도 보는 것처럼 이 뇌물을 받은 사람이 공갈을 했다. 그러니까 공갈죄도 같이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결국 그 공갈죄 성립 여부는 기본적으로 공갈죄가 성립하는데 그때 이제 수뢰죄가 성립하는 것은 여부는 아까도 앞서 봤지만 직무집행 의사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판단한다 하는 것들만 정리해 두면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적 법률 중에서 국가의 기능, 좀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죄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